저를 잠깐만 숨겨주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남편의 말 한마디면 당신 같은 인간의 목은 10개라도 잘려버릴 수 있어. 청춘 극장 2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강숙희의 부음을 듣고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최달근이의 신음소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비교적 길었다는 그 사실이 허운옥을 적지 않게 기쁘게 하였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청량리 밖에 있는 에리논이라는 고아원에서 죽었어요. 오래전부터 폐가 나빴어요. 그런 여자는 전혀 모른다고 머리를 흔들 줄로만 알았던 최달근이가 아닌가. 그 최달근이가 한 걸음씩 이야기에 접근하여 오는 것이 운옥이는 기뻤다. 거기서 운옥이가 지나간 날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났을 때 팔짱을 끼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최달근이가 후딱 머리를 수그리며 숙희, 미안하다 하는 한마디를 거침없이 토했다. 숙희는 나를 저주하면서 끝없이 원망하면서 죽었습니까? 최달근은 숙였던 머리를 들고 이번에는 똑바로 운옥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죽으면서도 선생을 잊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불쌍한 동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깊은 감동의 한마디였다. 중기류와 같은 인물과는 역시 다른 데가 있었다. 황송합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저 같은 인간을 그래도 사람이라고 믿고 찾아주신 수고로움이 황송합니다. 운옥은 마음속으로 적지 않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극악무도한 도배일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왔던 자기의 계산이 빗맞아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숙희가 죽었다면 그것은 필시 나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있어서 숙희를 너무도 학대하였습니다. 나는 출세가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교문을 나서면서부터 나는 무엇보다도 힘을 길러야 한다고 나 자신에게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인간을 단지 나 자신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사다리로 밖에는 더 생각할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냉정하게 발로 문질러 버리고 일어서자. 조그만 인정, 구구한 가치평가는 나의 행동과 출세를 더디게 한다는 굳세인 신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 맨 첫 출발에 있어서 나는 강숙희라는 하나의 발판을 밟고 올라섰던 것입니다. 단지 나의 야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밖에는 더 강숙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달근은 잠깐 동안 말을 끊었다가 그러한 내가 오늘날 강숙희의 영전에 머리를 숙이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일 강숙희가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었다면 나는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대에 대한 저주,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뺨을 맞은 자가 같이 뺨을 때리는 것은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니까요. 왼편 뺨을 얻어맞은 강숙희는 바른편 뺨을 또 갈겨달라고 내밀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순정이 강숙희에게 있을 줄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달근은 다시 한번 머리를 깊이 숙였다가 들면서 홍 선생, 그와 같은 무자비한 나의 인생관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선생, 나는 백정의 아들로서 무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라난 인간입니다. 그 말에 운옥은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뵙는 홍 선생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백정의 자식으로서 무사람의 흰 눈동자와 손가락 끝에서 자라난 나로서는 사람 위에 올라설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읍에서 소대가리를 까고 돼지미역을 따던 내 아버지의 불명예를 어째서 내가 그대로 상속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힘을 기르자. 그리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것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천대하는 무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반드시 그 모욕과 그 천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줘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내가 접촉한 무사람 가운데서 오로지 강숙희만은 나에게서 받은 모욕을 나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생의 그러한 인생관은 숙희의 순정을 계기로 해서 변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독특한 인생관의 소유자를 허은옥은 일종 헤아릴 수 없는 충동과 함께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물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강숙희 한 사람의 순정에만 머리를 수그릴 따름입니다. 나의 인생은 아직 젊습니다. 벌써부터 나의 마음이 누그려지고 약해진다면 나는 도저히 사람 위에 올라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모든 인간에게 나는 반드시 복수를 할 것입니다. 복수라고요? 운옥의 인생관으로서는 복수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무사람의 머리를 진흙발로 짓밟고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욕망인 동시에 유일한 기원입니다. 운옥은 또 한 번 눈을 크게 떴다. 운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렸을 때 만주에서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복수를 하고 을이 갑에게 복수를 하고 또 갑이 을에게 복수를 하고 을이 또 갑에게 복수를 하는 동안 복수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노우볼, 눈으로 만든 공처럼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하는 동안에 공은 자꾸만 커질 뿐이지 작아질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한 사람 공 굴리기를 정죄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강숙희는 공 굴리기를 처음부터 정죄한 사람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로 굴러온 공은 반드시 굴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을 굴려보내야만 합니다. 거기서 추달그는 후딱 생각이 난 듯이 말머리를 돌렸다. 나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아원에서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홍 선생을 따라 고아원으로 가서 나나를 이리로 데려오겠습니다. 나나에 대한 정은 나에게 조금도 없습니다만 나는 숙희의 유언을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달그는 의복을 갈아입을 셈으로 안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나나에 대한 정은 없으나 숙희의 유언을 실천해야겠다는 추달근의 그 차디찬 마지막 한마디가 허은옥에게는 끝없이 서운하였다. 무섭기도 하였다. 이윽고 군복으로 갈아입은 추달근과 허은옥은 집을 나서서 황금정 육정목으로 걸어 나왔을 때 거기에 한 가지 무서운 광경이 운옥의 눈앞에서 전개되었다. 김준혁 병원으로 허은옥의 행적을 더듬으러 갔던 애꾸눈이 박준길이가 전차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추달근과 허은옥이가 전찻길을 건너려 한 것이 거의 같은 순간이었다. 아, 박군! 하고 추달근은 소리를 쳐서 박준길을 불렀다. 그 순간 목구멍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은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운옥의 입으로부터 튀어나오지를 않는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캄캄한 일순간을 운옥은 느꼈다. 어이? 하는 추달근의 얼빠진 놀람과 함께 저게 운옥 인연이 아닌가? 하는 박준길의 고함 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을 때는 벌써 운옥의 그림자는 일로 동대문 쪽을 향하여 다람쥐처럼 줄다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뭐? 누구? 추달근의 귀에도 낯익은 이름이다. 운옥이? 하고 놀라다가 저 아까 이야기하던 배경민네. 이것이 대체 어찌된 운명이뇨. 그것이야말로 추달근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지 못할 하나의 위대한 기적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박준길이의 우쭐거리는 뒷모양이 운옥의 뒤를 따라서 날쌔게 다른 박질을 치고 있었다. 때는 오정이 거의 가까운 무렵이었다. 통행인이 어지럽게 물결치는 서울운동장 앞거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명의 무서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순환의 여인 허운옥의 애처로운 자태가 사람의 틈사리를 감실감실 수놓으면서 새어나간다. 박준길은 약 100m쯤 간격을 두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맹수의 여유를 가지고 따르고 있다. 그러나 박준길과 허운옥은 경주의 대적이 될 리는 만무한 일이다. 간격은 점점 좁아져 간다. 그대로 가다가는 동대문 앞쯤에서 운옥의 끌채는 5년 전 태극령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준길이의 소나귀에 독수리처럼 움켜잡힐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닌가. 그때까지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만 섰던 최달근의 몸뚱이가 회획하고 움직이면서 박준길의 뒤를 비조처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거리를 재어보아도 준길이가 운옥을 붙잡는 것보다 먼저 최달근이가 박준길을 붙잡을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 순간 최달근은 지나가는 전차에 휙 몸을 실었다. 차장, 운전을 빨리빨리! 저기 가는 저 녀석은 쓰리다. 저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언병이다. 하고 그 어떤 격정에 휩쓸리어 최달근은 외쳤다. 그러세요? 운전수는 윙 하고 전차를 몰았다. 빨리, 좀 더 빨리! 그것은 참으로 최달근의 인생관으로서는 격에 맞지 않는 본연의 부르짖음이었으며 생리의 외침이었다. 고양이와 새앙쥐. 전차를 몰아 박준길이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는지 최달근 자신도 확실히 몰랐다. 다만 한 가지 최달근의 의식에 떠오른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바라다만 볼 수 없는 그 어떤 형용하기 어려운 격정에 휩쓸린 것밖에 없었다. 준길을 도와서 운옥을 체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옥을 도와서 준길이를 물리치느냐 하는 중대한 인생의 분기점에 선 자신을 의식한 것은 전차를 잡아타고 저 녀석은 쓰리다 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외치고 났을 그때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계산을 초월한 부르짖음이었다. 최달근의 인생으로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외침이었다. 이러다가는 출세의 층층대를 올라가지 못하고 낙오의 길을 걸을는지도 모를 최달근이 아닌가. 그것은 지나간 오창윤의 정원에서 대통령을 쏘았을 때 느끼던 피의 항의와 비슷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나간 겨울 천일관에서 중대한 정치범인 대통령을 은닉한 백영민과 신성호를 그대로 놓아주던 그 관대한 감정과도 비슷하였다. 바라다 보니 운옥이 감실거리는 필사적인 자태가 동대문 앞에서 고양이에게 쫓기는 궁소인 양 나불거리고 있었고 거기서 약 20m를 떨어진 간격에서 맹수처럼 달려가는 준길이의 뒷모양이 무섭게 꺼풀거리고 있었다. 좀 더 빨리! 최달근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저 무지몽매한 박준길이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운옥의 인생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운옥의 운명의 거리는 20m에서 점점 좁아져만 간다. 최달근이가 휘익하고 다시 전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바로 그때. 중길이보다 한두 걸음 앞섰을 때였다. 박군, 전현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 최달근은 박중길이와 나란히 서서 뛰어가면서 고함을 쳤다. 그렇습니다. 전현이 내 눈가를, 전현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박중길은 헐떡거리면서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전현이 뛰면 얼마나 뛰어요? 소나기에 된 새앙쥐죠. 그때 운옥은 후딱 뒤를 돌아다보다가 두 사나이가 무섭게 쫓아오는 것을 발견하자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어린애처럼 두 손을 몇 번 허공에 내졌다가 기진맥진한 듯이 청량리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만 한 길가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전현이 뛰면 얼마나 뛸 텐가 하는 중길의 기쁨에 넘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 최달근의 입으로부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은 아 하는 절망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일단 쓰러졌던 몸을 다시금 발딱 일으키자 운옥은 방향을 고쳐서 동대문 부인병원을 향하여 비탈길을 새앙쥐처럼 뛰어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끝없이 펼쳐있는 한 길을 그대로 달린댔자 조만간 붙잡힐 허운옥의 연약한 발목이 아닌가. 그래서 운옥은 마침내 일시라도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 헤매이는 것이다. 전현이 쥐구멍을 찾는구나. 중길이가 여유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때 최달근의 머리는 시간과 거리를 번개같이 계산하고 있었다. 그렇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새끼는 구멍을 찾는 법이다. 허운옥이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병원 정문을 들어섰을 때는 박중길과 최달근은 비탈길 중턱까지 올라왔을 때였다. 내 인연, 쥐구멍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달근이가 돌부리를 차고 비틀비틀 쓰러지는 척하다가 한편 쪽 발로 중길이의 두 다리를 넌지시 걸었다. 아! 비탈길 가장자리를 뛰어 올라가던 중길이의 몸뚱이가 피익하고 쓰러지면서 밑으로 뒹굴뒹굴 보기 좋게 굴러떨어졌다. 박군, 다치지 않았나? 최달근은 고함을 치면서 밑으로 따라 내려가서 중길이의 몸뚱이를 일으켜 안았다. 아이고, 다리를 뼈나 봅니다. 빨리빨리 전현을 따라가 주시오. 최달근은 하는 수 없이 쩔룩쩔룩 기어 올라가는 중길이를 내버려 두고 정문 안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운옥의 최후의 그림자가 병원 현관 안으로 후딱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하고 최달근은 의미 깊은 신음을 하였다. 그러나 최달근은 분명히 운옥이가 병원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건만 그는 현관으로는 달려가지 않고 병원 옆으로 뻗은 정원을 꿰어 병원 뒤로 돌아갔다. 이 병원에는 뒷문이 있다는 것을 최달근은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박중길이가 쩔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정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디로, 고년이 어디로 갔습니까?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박중길은 그 험상궂은 애꾸눈이를 희번득거리며 물었다. 박구, 빨리 날 따라오게. 고년이 새앙쥐처럼 이 뒷문으로 사나갔네.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최달근은 중길이를 꽁무니에다 달고 불이 나게 뒷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뒷문 밖은 좁다란 골목이다. 그리고 그 좁다란 길목이 두 서너 개 합쳐진 데가 됐기 때문에 운옥이가 어느 길로 도망을 쳤는지 설명이 막연하여도 중길이에게 의심을 받을 리는 조금도 없었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최달근이가 들락날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박중길이가 쩔룩거리며 달려왔다. 어느 골목으로 도망을 쳤소? 글쎄, 어느 골목인지 분명치가 않네. 하여튼 구는 그 골목으로 가보게. 나는 이 골목으로 가볼 테니까. 그러나
병원으로 자취를 감춘 운옥이가 거기 있을 리는 만무하였다. 얼마 동안 골목 안을 들락날락하다가 두 사람은 다시금 병원 뜰 안으로 돌아왔다. 아이, 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년을, 그 방정 맞은 년을 놓치다니. 에이, 재수가 없어서 참. 왜 글쎄 하필 남의 앞에서 넘어지긴 왜? 중길이는 최달근을 무척 나무라는 것이다. 에이, 재수가 없는 날인상 싶으이. 그런데 분명히 뒷문으로 샜습니까? 아, 분명히. 어디 병원 안을 한번 뒤져봅시다. 고년이 새앙쥐처럼 어디 구석에 숨었는지 또 누가 알아요? 최달근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뒷문으로 샌 사람이 병원 안에 있을 리야 만무하지 않은가? 아니야요. 샅샅이 뒤져봐야 마음이 뇌요. 그러면서 박준길은 눈이 벌게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가. 아이. 최달근은 혼자 속으로 절망을 부르짖었다. 그 즈음 허운옥은 그렇다. 만일 운옥이에게 좀 더 참을성이 없었던들 한길가에 쓰러져서 기진맥진한 몸을 다시 일으킬 기력이 없었을 것이었다. 그것은 운옥의 체력이라기보다도 오로지 강인한 정신력이었다. 최후의 일순간까지 고통을 참고 넘으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실 문제에 귀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일 오유경이었던들, 그리고 그것이 만일 박춘심이었던들, 그처럼 기진맥진하여 일단 쓰러졌던 몸을 다시 일으킬 정신적 강인성이 부족했을는지 모를 일이다. 찬찬히 생각할 여유는 물론 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오늘 찾아갔던 나나의 아버지 최달근이와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박준길이가 설마 같은 직장에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줄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하나는 헌병오장이요, 하나는 헌병보조원이니 찬찬히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한 일이지만 어쩌면 운명의 실마리가 이처럼도 공교롭게 얽혀버렸을까 하였다. 그러한 무서운 범의 굴속인 줄도 모르고 최달근의 집을 찾아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 최달근도 박준길이와 함께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였다. 이미 각오는 하였으나 최후의 기력을 다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교훈에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다시금 몸을 일으켰던 허운옥이었다. 운옥은 이 병원에 뒷문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알았더라면 현관으로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포대에 든 쥐새끼의 격이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오랫동안 간호원 생활을 하여온 운옥으로서는 이 커다란 병원 안 풍경이 처음 들어서는 관청처럼 낯설지는 않았다. 그것을 다행으로 약국, 진찰실, 간호원 휴식실들이 주르르 달려있는 복도를 곧장 벗어나가서 복도 막바지까지 뛰어갔다. 달리 피해 나갈 길은 아무리 보아도 없었다. 거기서 운옥은 한원 수 없이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2층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 옆으로 입원실이 쭉 연달아 있었다. 그때 왼편으로 세 번째 입원실인 사무실 문이 열리며 40의 고개를 한두 살 넘어선 중년 간호부 한 사람이 나오다가 운옥이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빛을 변하였다. 운옥은 제6감으로 그가 간호부 부장임을 짐작하였다. 부장을은 저를 잠깐만 숨겨주세요. 자세한 사정은 후에 말씀드릴 테니 잠깐만 저를 숨겨주세요. 운옥은 부장의 손목을 와락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애원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부장은 놀라 물었다. 헌병이 저를 붙들려고 따라와요. 헌병이라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후에. 빨리 저를 숨겨주세요. 헌병이라는 말에 간호부장은 처음엔 놀랐으나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헌병대에 관계된 일이라면 보통 범죄와는 달라 그 어떤 종류의 사상관계인 줄을 즉각적으로 깨닫자 자기의 오빠가 3.1운동 당시 헌병대에서 옥사한 사실을 문득 생각하면서
인제 방금 나선 문을 다시 획 열어 제쳤다. 빨리 이리로 들어가요. 낮은 목소리였으나 힘있는 외침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운옥은 회오리바람처럼 입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운명의 검은 손길. 동편 유리 들창가에 산화용 침대가 3개 놓여 있고 흰 벽 밑에 환자용 침대가 하나씩 놓여 있다. 침대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임신부인 듯 싶은 젊은 여자가 이불을 쓰고 누워 있다가 호닥닥 놀래면서 이 도련한 침입자를 의아스런 표정으로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었다. 임신부 옆에서 체온계를 들여다보고 있던 나으린 간호부가 뭐야요? 하고 놀래 물었을 때 운옥이 대신 대답한 것은 간호부장의 엄숙한 목소리였다. 떠들지 말아요. 이분은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잠깐 관원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니까 그리 알고 나 하라는 대로 잠자코 하면 돼요. 네. 젊은 간호원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빨리 면회사절이라는 표를 문 밖에 내다 걸어요. 젊은 간호부는 바로 문 안에 걸려있는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면회사절이라고 쓰인 표를 재빠르게 내다 걸었다. 거기서 부장은 방 안을 돌아보며 잠깐 동안 무엇을 망설이다가 오들오들 떨고 섰는 운옥의 손목을 획 잡아 끌며 빨리 이 침대에 누우시오 하고 절반은 명령하듯이 외쳤다. 운옥은 명령하는 대로 구두를 벗고 한편쪽 비어있는 침대에 올라가 누웠다. 부장은 재빠른 솜씨로 이불을 끌어올려 운옥의 머리 위까지 푹 씌워주면서 당신은 임신부요. 임신부로서 순산을 하려고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요. 알겠어? 부장은 다지듯이 말했다. 네. 운옥은 모기소리처럼 가는 대답을 하였다. 눈물이 핑 돈다. 감사한, 정말 감사한 어른이었다. 벽을 향하여 돌아누우시오. 절대로 얼굴을 돌려서는 아니 돼요. 이 방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얼굴을 돌리면 아니 돼요. 네. 운옥은 벽을 향하여 돌아누웠다. 이불을 너무 푹 씌우는 것이 도리어 의심을 살까 보아 부장은 운옥의 새까만 뒷머리만을 약간 보이도록 손질을 하였다. 이 구두를 약장 속에 감춰둬요. 네. 젊은 간호부는 운옥에 벗어놓은 구두를 머리맡에 놓인 조그만 장 안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헌병이 올라오나 살피고 와요. 네. 그리고 지금 숙자가 이 방 안에서 보고 듣고 한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네. 그럼 빨리 내려가 봐요. 이리하여 숙자라는 간호부가 다람쥐처럼 밖으로 새어나갔을 때 이 침착한 부인은 저편 쪽 환자 옆으로 걸어가서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잠시만 참아주시오. 아이 무슨 말씀을. 그런데 부장, 나도 저희처럼 이불을 쓰고 벽을 향해서 누워 있어야 하잖아요. 한편만 그렇게 하면 도리어 의심을 살지 모르잖아요. 아직 20을 간 넘긴 어린 산부로서는 실로 총명한 한마디였다. 아, 참, 그렇게 좀 해주셔요. 부장은 만족한 얼굴로 이 영리한 산부를 마음속으로 징송하며 벽을 향하여 돌아놓은 그에게 이불을 귀 밑까지 씌워 놓았다. 그 즈음 아래층에서는 뒷문으로 빠져나간 운옥이가 병원 안에 숨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느냐고 굳이 만류하는 최달근의 의견에 반대하여 중길이는 중길이대로 한사코 병원 안 수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모른 게 다행이지 만일 최달근과 허운옥이가 동행을 하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길은 최달근의 그 애매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의심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길은 그것을 몰랐다. 전차에서 내리는 순간 최달근과 허운옥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났다일 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일이 이렇듯 공교롭게 되고 보니 최달근으로서도
동행하던 사실을 상대자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중길은 마침내 주저하는 최달근의 앞장을 서서 서무부 책임자와 면회를 하여 잠깐 병원 안을 조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럼 무장께서는 아래층을 조사해 주시오. 나는 2층을 뒤져보겠습니다. 그럼 그래 볼 수밖에. 최달근은 하늘 수 없었다. 운명이다. 순간의 생사이다. 운옥의 운이 좋으면 아래층에 숨었을 것이요. 운이 나쁘면 2층에 있을 것이다. 최달근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중길은 2층으로 뚜벅뚜벅 올라가고 최달근은 하는 수 없이 아래층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층층대 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숙자라는 간호부가 뚜벅뚜벅 올라오는 애꾸눈이의 구두 소리를 등 뒤에 들으면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부장, 지금 올라와요. 한 사람은 아래층을 조사하고 한 사람은 이리로 올라와요. 그래? 그런데 애꾸눈이야요. 애꾸눈이? 네, 이리로 올라오는 사람이 애꾸야요. 그 순간 이불 속에서 운옥은 치를 부르르 떨었다. 최달근이면 자기와 직접적 관계가 없을 뿐더러 아까 만나본 인상으로는 손이 발휘되도록 애원을 하면 어떻게 될상 싶었던 운옥의 최후의 일루 희망이 거기서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아버지. 운옥은 마음속으로 합장을 하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슬피 찾았다. 숙자는 암만 말고 그저 잠자코만 있어요. 부장은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침착한 태도로 극히 엄숙히 명령을 한 후에 문으로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었다. 한 방 한 방 뒤지면서 구두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다.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왼편 쪽으로 5방이 있고 오른편으로 2방이 있다. 이 방과 왼편 쪽 5방은 모두 입원실이고 오른편 쪽 2방은 바로 옆방이 산실이고 그 다음 방이 수술실이다. 그런데 중길이가 한 방 한 방 더듬어 오는 쪽은 왼편 입원실에서부터였다. 중길은 왼편 입원실 5개와 그 맞은편 쪽 입원실 5개를 죄다 뒤지고 마침내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이다. 면회사절? 하고 중얼거리는 사나이의 굴다란 목소리가 일순간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똑똑똑 하고 마침내 녹화하는 소리가 났다. 왔다. 바로 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섰던 간호부장의 얼굴빛이 일순간 무섭게 긴장되었다가 다시 풀리면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방신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무서운 얼굴이, 한편 눈이 메꿔진 무서운 얼굴이 방시탄이 열어잡고 선 문틈에서 희번뜩거리고 있었다. 누굴 찾으세요? 될 수 있는 최대한 엄숙한 얼굴을 부장은 지었다. 잠깐 병실을 좀 보여주시오. 다른 데는 모두 젊은 간호부였는데 이 방에만 유달리 중년 간호부인 것이 중길의 행동을 약간 둔하게 하였다. 면회사절이라는 표가 붙은 것이 안 보이십니까? 정중한 말씨면서도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그 말에 중길은 일순간 멈칫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면회사절의 표가 안 보이느냐는 말에 자기의 메꾸어진 눈을 비웃는 것 같아서 나는 헌병대에서 온 사람이요. 하고 어깨를 들었다. 헌병대에서 오셨건 어디서 오셨건 면회를 사절하는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헌병대도 규칙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째서 면회를 안 시키는 거요? 중병 환자에게는 면회를 언급한다는 것쯤 당신과 같은 분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나는 환자를 면회하려는 것이 아니고 잠깐 방안을 보려는 것이니까 면회 사절이라는 말이 나에게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소. 하면서 직권을 가지고 방싯 열어잡고 있는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안 됩니다. 그건 더욱 안 됩니다. 하고 부장은 외치면서 막아섰다. 면회가 아니오. 나는 그 어떤 중대 범인을 찾고 있는 것이오. 안 됩니다. 범인이건 뭐시건 안 됩니다.
이 방 안엔 산부의 남편조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장은 열심히 막았다. 산부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부는 지금 무서운 진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을 당신이 안다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요? 남편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이 신성한 산실을 그래 당신이 함부로 출입하겠다는 말이요? 몰상식해도 분수가 있을 것이지 빨리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서 부장은 전신의 힘을 다하여 문을 닫았다. 그러나 완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부장이 아닌가. 일단 닫혔던 문이 다시금 회획하고 열리면서 이 무지몽매한 침입자를 막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선 간호부장의 연약한 몸뚱이가 지보락처럼 옆으로 밀려나갔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신은 산실의 신성을 모욕하는 무서운 사람이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중길이의 그 더러운 구두발이 이 신성한 방 안을 더럽히었을 때였다. 오, 하늘이여. 운옥은 이불 속에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조용히 하늘의 가호를 구원하였다. 오, 하늘이여. 중길은 선뜻 안으로 들어서면서 희번뜩거리는 애꾸눈으로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간호부 한 사람과 이불을 쓰고 돌아누운 여자 환자 두 사람뿐이다. 중길은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방구석과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으나 어느 쥐구멍으로 홀랑 숨어들었는지 운옥의 자태는 보이지 않는다. 빨리 이 방을 나가시오. 당신은 이 이상 더 이 신성한 산실을 모독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간호부장은 앞을 막아서면서 이 무지한 인간을 떠밀었다. 나는 다만 나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따름이요. 극히 퉁명스런 대답이 무자비하게 흘러나왔다. 당신은 신의 존재가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교인이 아니요. 나는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요. 신은 교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거치장스런 양심이 필요치가 않소. 그 한마디에 부장은 주님이시여, 이 불쌍한 인간을 구제하십시오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합장을 하였다. 누구더러 불쌍한 인간이라고이? 당신이야말로 불쌍한 인간이요. 신이 어디 있으며 하느님이 어디 있다는 말이요. 공연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요. 그러다가 중길은 이불을 푹 쓰고 돌아누운 두 사람의 환자를 그 어떤 의혹에 찬 눈초리로 번갈아 바라보고 섰다가 헤 하고 고웃음을 쳤다. 다른 방에서는 자기가 들어서자 이불을 쓰고 돌아누웠던 환자들도 모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얼굴을 내놓고 자기를 바라보았건만 어찌 된 셈인지 이 방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환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중길은 무척 마음에 걸렸다. 미안하지만 잠깐만 이 편으로 돌아 누워 주시오. 중길은 그러면서 뚜벅뚜벅 운옥의 침대 옆으로 걸어가질 않는가. 안 돼요. 당신은 신성한 산부를 모욕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하늘이 무섭지 않소? 부장은 깜짝 놀라 두 팔을 벌리고 다시금 중길이 앞에 막아섰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고요하던 왼편 쪽 산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불을 바싹 끌어올려 새까만 뒷덜미가 약간 보이던 머리가 완전히 감추이도록 뒤집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중길이의 눈초리가 번쩍 빛났다. 그것은 확실히 중길이의 눈에는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운옥이 곁으로 걸어가려던 중길이의 발걸음이 획 돌아서면서 만류하는 부장을 떠밀치고 왼편 침대로 걸어가자마자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쓴 수상한 산부의 이불을 획 벗겨버리며 산부의 얼굴을 덥석 들여다보았다. 아니, 들여다보려는 바로 그 찰나 죽은 듯이 누워있던 젊은 산부가 침대 위에 발딱 일어나 앉으며 이 배운 것 없는 놈아 하고 외치자마자
희번뜩거리는 애꾸눈이의 험상궂은 면상을 찰싹하고 내갈겼다. 이놈아, 너도 사람이야? 너도 네 어미가 있어? 젊은 산부는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으며 분노로 말미암아 온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발악을 하듯이 부르짖었다. 그처럼 사리를 분간하여 이야기하시는 부장어른의 말씀이 아직도 당신의 귀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말이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산실에도 함부로 드나들 인간이고, 아니, 당신은 당신 옆에 내 산실에 무사나이가 들어와서 이불자락을 벗겨도 그래 마음이 편하겠다는 말이요? 대답을 해봐요. 어서 대답을 해봐요. 내 앞에서 똑똑히 대답을 해요. 거치장스런 양심 같은 것은 필요 없다던 중길이에게도 이 젊은 산부의 날카로운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다. 좀 지나쳤다 하는 생각이 금수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중길이에게도 들었다. 그만 실례를 했습니다. 중길은 껍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 그때 부장이 산부 옆으로 달려들며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순산이 임박한 귀중한 몸인데 원장 선생님이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겠소. 하고 수선을 떨면서 은근히 중기를 위협하였다. 가만 계세요, 부장어른. 하고 그때 산부는 매서운 눈초리로 중기를 쏘아보며 당신의 이름이 뭔지 대고 가요. 당신은 말마다 직문이 직권이니 하지만은 그래 내 남편도 못 들어오는 이 방에 당신이 들어와도 좋다는 그러한 떳떳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남편에게 물어볼 테아요. 내 남편의 말 한마디면 당신 같은 인간의 목은 10개라도 잘려버릴 수 있어. 이름을 대고 가요. 젊은 산부는 똑바로 사나이를 쏘아보면서 호되게 대들었다. 권력을 믿는 자는 권력에 약한 자다. 목을 베인다는 말이 떨어지자 정말로 중길이의 목이 흠칫하고 자라처럼 줄어들었다. 정말 실례하였습니다. 중길은 또 한 번 껍을 하고 이번에는 허리를 굽혔다. 그때 부장이 중길이의 등을 떠밀며 자, 젊은이 어서 나가시오. 당신도 그만 너무 직무에 열중해서 저지른 행동이지 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부장어른 실례하겠습니다. 중길은 등을 떠미는 대로 밖으로 나가면서 운옥을 힐끗 바라보았으나 그 이상 더 용기가 나지 않았다. 후 하고 일동은 긴 한숨을 쉬었다. 이윽고 중길이의 발자국 소리가 층층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마지막까지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던 부장이 침대로 뛰어오며 젊은 산부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쩌면. 치가 덜덜 떨며 말을 이을 수가 없다. 부장 선생. 젊은 산부도 와들와들 떨고 있다. 젊은이가 어쩌면 그처럼 담이 있으시오. 그러다가 오뚜기처럼 눈이 동그래서 서 있는 젊은 간호원을 향하여 숙자 빨리 내려가서 그 녀석들이 갔나 안 갔나 살피고 와요. 네. 숙자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윽고 숙자가 돌아왔다. 갔어요. 둘이서 전찻길로 내려갔어요. 그래. 그럼 숙자는 나가 있어요. 당분간 이 방엔 필요 없으니 들어오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찾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아요. 그 대신 절대로 오늘 일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잘 알았습니다. 숙자는 물러갔다. 그때 부장은 운옥의 침대로 가서 가만히 이불을 들쳤다. 안심해요. 돌아갔어요. 그 말에 운옥은 새우처럼 꼬부리고 누웠던 허리를 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오듯이 흘러내리는 구슬땀, 그 땀에 흠뻑 젖은 운옥의 얼굴이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감격과 감사의 일념으로 말미암아 번쩍 빛났다. 선생님. 운옥은 왈칵 달려들어 부장의 품 안에 얼굴을 파묻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늦게 울었다. 울지를 마시오. 그놈들은 갔으니까 안심하시오. 고맙습니다. 나보다도 저희 때문에 당신은 난을 피한 것이오. 그렇습니다. 운옥은 그렇게 외치면서 맞은편 침대 앞으로 뛰어가자 방바닥에 펄썩 꿇어앉으면서 머리를 땅에다 주었다.
어떤 분이시길래 생명부지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처럼도. 정에 격하여 운옥은 다음 말을 잊지 못하였다. 땅에 좋은 운옥의 눈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감사의 눈물뿐이다. 어서 일어나세요. 머리를 들고 나서 이 걸상에 앉으세요. 젊은 산부는 가쁜 몸을 약간 움직여 단정히 침대 위에 꿇어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이 걸상에 걸터 앉으세요. 그러나 운옥은 사형대 앞에 끌려온 사형수처럼 머리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흐느 느껴올 따름이었다.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산부는 부장을 향하여 선생님 미안하지만 이분을 일으켜 주세요. 그 말에 부장은 엎드러진 운옥의 몸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자, 걸상에 앉아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고 운옥을 걸상에 앉히었다. 그러나 일단 걸상에 앉았던 운옥은 그때 와락 달려들어 젊은 산부의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그 방도를 가르쳐 주셔요. 무슨 말씀을? 산부는 격정에 물결치는 운옥의 어깨를 다정스럽게 쓰다듬으며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자, 얼굴을 드세요. 그렇게 위안의 말을 주면서 젊은 산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조그만 장 위에서 벗어놓았던 안경을 댕겼었다. 그러나 운옥은 언제까지나 침대 위에 엎드려진 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꾸만 울었다. 1년을 울어도 10년을 울어도 운옥의 눈물은 좀처럼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기연의 십자가. 이윽고 운옥은 얼굴을 들고 눈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젊은 임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안경을 쓰지 않았을 적엔 그저 예쁘고 총명한 여자로만 보았지만은 안경을 쓰고 보니 어딘가 자기와는 세계를 달리하는 하나의 교양인으로서의 인상을 운옥은 분명히 받았다. 그것이 더 한층 운옥으로 하여금 존경의 념을 품게 하였다. 거기서 운옥은 묻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였다. 저의 고향은 평안도 어떤 시골이에요. 거기서 저는 예수교 야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야학원을 졸업하던 날 밤 저는 그만 무심 중에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 애국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밤마다 제 귀에 입을 대고 몰래 가르쳐 주신 노래였어요. 거기서 운옥은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동리의 어떤 불량배를 만나 겁탈을 당할 뻔한 이야기와 은장도로 눈가를 찌르고 애국가를 부른 사상범으로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한 후에 그런데 그 후 그 사나이가 헌병 앞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돌연 거리에서 그 사나이를 만났어요. 정말 두 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무지한 인간에게 끌려가서. 운옥은 또 한 번 머리를 깊이 숙였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부장은 깊이 감탄을 하며 실은 우리 오빠도 김인년 만세 때 옥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색시 이름은 뭐요? 그러다가 운옥은 금순이에요. 홍금순이에요. 하고 역시 별명을 사용하였다. 박준길이도 무섭거니와 김준혁이도 무서웠다. 그래 지금 뭘 하세요?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산부가 물었다. 청량리 밖 어떤 고아원에서 일을 보고 있어요. 부모야요? 네. 젊은 산부는 그 순간 문득 자기 배를 쓰다듬어 본다. 쓰다듬어 보면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보모, 고아원 보모 하고 무척 감동적인 한마디를
무심중 빼앗았다. 고아원 보모, 무척 좋은 직업이야요. 운옥은 묵묵히 산부를 쳐다보았다. 그래, 고아원 보모면 수입이 얼마나 돼요? 수입이라기보다도 그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용돈이나 나오지요. 자기 애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야 있죠. 이번에 같이 있던 보모 한 사람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이에게도 5살 먹은 어린애가 있었는데요, 뭐.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젊은 산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그 자리 아직 비어 있어요? 하고 물었다. 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시나요? 아니, 그저 하고 무척 흐린 대답과 함께 피곤한 듯이 자리에 누우면서 선생님, 또 밑배가 자꾸만 아파와요. 하고 허리를 꼬았다. 안경을. 부장은 얼른 산부에게서 다시금 안경을 벗기고 재빨리 산부의 몸을 거들기 시작하였을 때 운옥은 저 진통이 시작된 지는 오랬나요? 하고 물었다. 이번이 2번째야요. 아까 잠깐 가벼운 진통이 있었어요. 그때 운옥은 무척 망설이다가 저 누구 산부를 거두어 주실 친척 되시는 분은 오시지 않았나요? 아마 무척 외로우신 분인가 봐요. 입원할 때도 혼자서 하고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이가 없던데요. 배가 아파서 허리를 꼬부린 산부의 등 뒤에서 부장과 은옥은 그런 말을 바꾸었다. 네, 그러세요. 은옥은 젊은 산부의 외로운 신세에 동정을 하며 저 선생님, 저를 조금만 더 여기에 숨겨두어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있는 고아원에도 지금쯤은 헌병대의 손이 뻗쳤을 거야요. 그리고 저도 약간 간호원의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순산하는 걸 제가 좀 거들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은옥은 애원하였다. 그러시오. 이분도 보아하니 무척 외로우신 분 같은데 그렇다면 오죽 좋아요. 다른 사람에겐 친척이라고 언니 되시는 이라고 그래두죠.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산부가 배를 움켜쥐었던 손을 뻗쳐 은옥의 손목을 더듬어 잡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그 땀에 젖은 산부의 손을 은옥은 아무 말 없이 꼭 쥐어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순정과 순정의 발로였다. 자, 그러면 진통이 심한 듯하니 산부를 옆방 산실로 옮겨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선생님을 모시고 올게요. 부장은 그런 말을 남겨놓고 총총히 밖으로 사라졌다. 몹시 아프세요? 은옥은 산부의 손을 꼭 잡은 채 산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과하진 않지만도 초산이시나요? 네. 어머님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네, 안 계세요. 그 순간 이 젊은 산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핑 돌아 떨어졌다. 이런 땐 젤로 어머니가 계셔야. 언니도 안 계시나요?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이지만 제가 언니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젊은 산부는 눈을 크게 뜨며 가만히 물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 아니고 그럼 제게도 동생이 없어요. 제게도 부모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젊은 산부는 다시 얼굴을 살그머니 돌려 벽을 향하였다. 나 미안하지만 약병 좀 쥐어주세요. 목이 가래서. 은옥은 얼른 머리맡장 위에서 약병을 쥐어주었다. 약병에는 이혜경이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그렇다.
이혜경. 그것은 오유경이가 영민과 부모의 눈을 피하려는 변 성명이었던 것이니, 아, 하늘의 뜻이 있음이뇨, 하늘의 뜻이 없음이뇨. 문노라, 가혹한 운명의 발길에 채여 한길가의 한낱 조약들인 양 정처 없이 굴러댕기는 순환의 여인 허운옥으로 하여금 하늘은 어이하여 오늘날 이 마당에서 오유경이와의 접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고. 그것이 과연 하늘의 다사로운 배념이었던고. 그것이 과연 하늘의 악착한 뜻이었던고. 모른다. 작자 자신도 그것을 모른다. 운옥이와 유경이에 걸어갈 앞날의 총극조차 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아는 것은 허운옥의 인생과 오유경의 인생이 각자의 붓끝을 인도하리라는 것뿐이다. 하여튼 만났다. 그러나 두 여인이 다 같이 복면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유경인 그것이 영민의 약혼자인 허씨 딸인 줄을 몰랐고, 운옥은 그것이 김준혁을 배반한 오창윤의 무남 동료 오유경인 줄을 몰랐다. 하물며 또 그것이 영민의 씨를 몸에 받은 구원의 애상인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지나간 겨울, 눈 내리는 성탄절 날 밤, 장일수의 침묵의 정렬을 피하고자 청량리에서 돌아왔을 때 운옥은 경숙이의 이야기를 듣고 김준혁을 그처럼 절망 속에 쓸어넣은 일호실 환자 오유경을 한번 보고 싶었었다. 그리고 그때 만일 진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꽂이에서 헌병부조원 박준길이라는 명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던들 운옥은 필시 일호실 문을 두드리고 오유경이란 여자를 한번 만나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운옥은 갖지 못한 채 일호실 앞을 꿈결처럼 지나버린 것이 지금 와서 과연 두 여인에게 있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것도 역시 하늘만이 알 일이었다. 이윽고 부장이 숙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빨리 탐가차를 가져와요. 네. 바로 옆방이 산실이다. 그래서 이 방은 복도를 거치지 않고도 중문으로 산실을 통하게 있는 것이 무척 편하다. 숙자가 산실에서 탐가차를 밀고 왔다. 자, 이리로 옮겨 놓으세요. 선생님이 곧 오신다니까. 부장은 그러면서 운옥이와 손을 나누어 유경이를 차에 옮겨 눕혔다. 숙자는 끌고 운옥은 밀고 하여 산실로 들어갔다. 벽과 바닥이 하얀 타일이다. 방이 무척 정결하다. 유경이가 다시 침대에 옮아 누웠을 때 남자처럼 굴다란 안경을 쓴 여의사가 들어와서 유경의 배를 진찰하였다. 대하의 발육도 좋고 위치도 아주 정확합니다. 안심하셔요. 유경의 손을 꼭 부여잡고 섰는 운옥에게 의사는 그렇게 말하여 안심을 시켰다. 초산인데 괜찮을까요, 선생님? 운옥은 자꾸만 허리를 꼬는 유경이가 가엾어서 물었다. 초산이니 다소 고통은 있겠지만요. 그만한 고통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언니 되시는 분이에요? 네. 운옥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유경은 허리를 꼬면서도 입을 악물고 단 한마디의 고통도 입 밖에 내지를 않는다. 산부가 나이는 적어도 무척 영악하신 분이에요. 의사도 산부의 그 야무진 성품에 약간 놀라는 모양이다. 생명의 창조로. 알코올, 가제, 탈지면, 리조르, 올리브 기름 등등 부장과 숙자는 순산용 약품을 약장에서 하나씩 꺼내놓았다. 5분쯤 지나니 진통은 또 약간 멎었다. 유경은 운옥의 손을 다정스레 만지작거리며 미안합니다.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다. 뭘 그런 걸 다 생각하시나요? 미안하기야. 제가 정말. 그러다가 운옥은 문득 입을 다물고 의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유경은 생각한다. 남들처럼 떳떳하게 어머니 옆에서 해산을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떳떳한 해산이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오죽이나 기뻐하실 것인가. 지금쯤 아현동 자기 집은 떠나갈 듯이 야단 법석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유경은 어린애처럼 서러워지는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그 나쁜 사나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경은 뱃속에 든 어린애를 저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기의 몸뚱이를 돌팔매하듯이 기둥이나 벽 같은 데 부딪혀버리고 싶은 격렬한 충동도 여러 번 느꼈다. 지나간 날 영민이와 최우의 작별을 하고 아담이 부부함에서 악마함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먼 수평선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자기의 몸을 출렁거리는 푸른 바닷물에 던져 넣을 뻔했던 유경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유경은 늙은 오우다니 의사의 말을 생각하곤 하였다. 당신에게는 임신할 권리가 있는 대신에 해산할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 한마디를, 아니 그 한마디만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아다미를 떠나 다시금 노보리 열차에 몸을 싣고 동경으로 돌아온 유경은 그 길로 우에노역에서 동북선을 타고 일광산으로 갔다. 대정 초엽의 젊은 철학자가 투신 자살하였다는 계곤의 폭포수가 무척 그리워진 때문이다. 하늘처럼 믿었던 사나이에서 무참히도 배반당한 유경으로서는 죽는다는 것이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그러나 거기서도 유경은 오오다니 의사의 해산의 의무를 다시금 느끼면서 여름 한철을 보냈다. 맨 처음 어린애의 태동을 뱃속에 느끼는 순간 유경은 대자연의 위대한 신비로움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감사하였다. 해산달이 가까워짐을 따라 유경은 점점 서울이 그리워졌다. 아니, 서울이 그리워졌다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그리워진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 8월 하순이었다. 그러나 유경으로서는 차마 부모 앞에 들고 들어갈 얼굴이 없었다. 그래서 성북동에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자취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래 또다시 유경은 진통을 느꼈다. 이번에는 무척 격렬한 진통이다. 아이고 엄마. 유경은 마침내 어머니를 부르며 운옥의 상반신을 바드득 껴안았다. 아이고 언니. 착하시오. 용하시오. 운옥은 어린애를 달래듯이 그렇게 말하며 홈박 땀에 젖은 유경의 등을 자꾸만 쓸어준다. 자기를 사지에서 건져준 이 나어린 산부가 부모 친척 하나 없이 이 무서운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운옥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폭 쏟아진다.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싹이 이 사바에 움터나오는 그 순간처럼 엄숙하고 신비롭고 영광됨이 또 어디 있으랴. 전 우주의 신경은 이 광영에 찬 사실에 집중되고 전 지구상의 불결이 쟁화되는 거룩한 순간이다. 이 거대한 지구 위에서 구데기처럼 득실거리는 20억의 인류의 그 하나하나가 혹독한 운명의 짐을 걸머쥔 묻모성의 그 가냘픈 몸뚱이를 이처럼도 짓궂게 이처럼도 가혹하게 학대를 함으로써 움터나왔다는 사실을 인류여, 그대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의 념을 가지고 돌이켜 보았느뇨. 한민족 한나라에 비록 전승기념탑이나 개선문은 섰을망정 이 악착한 운명을 당신 혼자서 걸머지신 이 성스럽고도 위대한 모성의 혹사를 감사하는 조그만 기념탑 하나를 인류는 어이하여 아직도 못 세웠느뇨. 인류여, 그대 항변이 있거든 입을 열어 말을 하라. 성탄제나 건국제나 전승제나 사육제에 가지는 감사의 몇 분의 1을 나누어 어찌하여 인류는 아직도 사모제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있는고. 아이고 엄마.
사람 살려요. 인류여, 그대 귀가 있거든 이 신성한 산실에서 흘러나오는 무서운 신음소리를 들으라. 이를 바드득 악물은 얼굴에는 구슬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손톱은 벗어져 선열의 꽃이 피고 사지는 빈사의 금수처럼 와들와들 떨고 인류여, 그대 눈이 있거든 눈으로 보라. 그대에게 어떠한 엄숙한 사명이 있기로, 그대에게 어떠한 위대한 권리가 있기로 이처럼도 어머니의 연약한 몸을 무섭게 학대함으로써 생명의 보존을 꾀하려 하느뇨. 언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언니. 운옥의 손을, 팔을, 허리를 독수리처럼 아드득 빠드득 긁어당기며 오유경은 지금 생명의 창조를 필사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그렇지. 조금만 더. 어깨를 매만지고 등을 힘껏 쓸어주면서 타이르는 운옥의 목소리에는 절반 울음이 섞여 있었다. 삼부보다 못지않게 운옥의 얼굴은 땀에 젖었고 삼부보다 못지않게 운옥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자기의 아내가 이와 같은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린애 아버지 되는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하였다. 남편도 부모도 친척도 친지도 누구 한 사람 얼씬도 하지 않는 이 외로운 산실에서 오로지 혼자만이 이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산부의 신세가 한없이 측은하였다. 어머니를 좀 불러주세요. 유경은 마침내 어머니를 찾고야 말았다. 오, 용하시오. 혜경씨 용해요. 조금 더, 조금만 참으시오. 아이고 언니. 그 일을 좀 불러주세요. 유경은 마침내 남편을 찾고야 말았다. 글쎄, 후에 다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는데, 엄마 하는 숨 넘어가는 것 같은 날카로운 부르짖음과 함께 산부의 몸에서 기운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다. 산부의 목소리를 압도할 것 같은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폭이 좁은 또 하나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산실의 천정을 뚫을 것처럼 울렸다. 으앙.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끝났다는 성스럽고도 신비로운 고고의 소리이다. 유경은 전신의 기력이 일시에 쭉 빠져나가는 순간을 꿈결처럼 느끼며 운옥의 손목을 꼭 잡은 채 죽은 듯이 눈을 감았다. 그 혹심한 육체적 허탈 속에서 유경은 그 지그시 감은 캄캄한 장막 위에 후딱 예고 없이 나타난 한 사람의 사나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운 내 사람. 아무런 포즈도 허세도 비판도 없이 이 순간에 있어서의 유경의 마음은 대담하게 솔직하게 그 그리운 영민의 모습을 동경하였다. 사내하여 하고 외치는 숙자의 극히 명랑한 목소리가 그때 유경의 고막을 두드렸다. 그 순간 유경은 저도 모르게 오싹하고 달려드는 일종의 헤아릴 수 없는 전율을 전신에 깨달았다. 그것은 확실히 기쁨의 전율이었다. 유경의 머리는 아직도 그 기쁨의 전율을 시인하지 못하고 망설거리고 있었으나 유경의 육체는 벌써 하나의 떳떳한 모성으로서의 기쁨을 탁 터놓고 기뻐하는 것이다. 혜경씨 수고하셨수. 운옥의 따뜻한 목소리가 유경의 귀 밑에서 동정과 희열과 념을 가지고 조용히 들려왔을 때 유경은 대답 대신 운옥의 손을 한번 꼭 쥐어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이윽고 후산도 순순히 되었을 때 의사는 아주 순산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하는 말을 남겨놓고
산실을 나가버렸다. 부장은 산모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숙자는 어린애에게 목욕을 시키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크면 꼭 미남자가 될 거야요. 하며 캬들캬들 웃는다. 산모도 예쁘지만 아버지가 잘생기셨나 보죠. 그러면서 운옥은 그러면서 하얀 융으로 싼 어린애를 숙자의 손에서 받아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며 아이 참 어쩜 눈코가 번뜩번뜩 잘도 생겼어요. 그런데 입모습은 꼭 어머니인데요 뭐. 운옥은 어린애를 유경이의 눈앞으로 바싹 갖다 대며 자 엄마한테 손을 베야지 않어? 자 내 얼굴 좀 봐주세요. 그래 봐. 유경은 부끄러워서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가 용이한 생명의 창조가 하도 신기로워서 가만히 눈을 뜨고 어린애의 새빨간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잠자코 유경은 들여다보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아 휙 얼굴을 돌려 저편을 향하였다. 유경이의 차가운 지성으로서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이 너무나 혹독한 외로움이여 고달픔이여 서글픔이여 아비 없는 자식을 나는 낳았다. 앞을 가리운 눈물 속에서 이 어린 것의 불우한 운명을 10년, 20년의 먼 장래 위에 그림 그리며 유경은 혼자 속으로 서글피 중얼거렸다. 정야곡. 산모와 사나가 입원실로 도로 옮겨온 것은 거의 저녁 무렵이 가까웠을 때였다. 들창 밑에 산화용 소 침대가 3개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대에 어린애는 누워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주먹만한 빨간 얼굴을 군뱅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유경은 눈물을 거두고 금순 언니, 네. 고아 오늘은 갈 수 없으시죠? 네, 거긴 벌써 그놈들의 손이 뻗쳤을 거야요. 그럼 다른 데 어디 갈 데 있어요? 다른 데라고 별로. 망설이는 운옥을 보고 그럼 언니 이렇게 함 어떠세요? 여기서 며칠 같이 지내다가 저희 집에 같이 감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래도 어떻게 그처럼 염치 없게. 운옥은 정말 황송하다. 정말로 갈래야 갈 곳이 없는 운옥이 아닌가. 아니야요. 언니의 사정이지만 언니 같은 이가 당분간 제 옆에 계셔주신담. 제 몸이 추셀 때까지만. 해산 직전까지도 제 몸 하나 제가 못 건사하겠느냐고 자기의 기력을 굳게 믿고 있던 유경이었지만 이처럼 탁 몸을 풀고 보니 언제 몸이 추세서 제 손으로 끼니를 끓일 것 같지가 전혀 않았다. 그렇게도 외로운 몸이시나요? 그 말에는 대답이 없이 유경은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그렇게 해주신담 그 은혜 일생 두고 고맙겠어요. 아니야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전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요. 그럼 됐어요. 피차 좋은 일이니 됐어요. 부장에게도 그런 말을 전하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유경이의 심부름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정말 잘 됐어요. 보아하니 두 분이 다 외로운 몸인 것 같은데 참 잘 되셨구먼요. 간호부장도 이 기연을 중심으로 축복하였다. 다 부장 선생님의 덕택이야요. 운옥은 부장과 산부를 하늘처럼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것이다. 부장의 알선으로 환자용 식사를 한 사람분 더 청하여 운옥이와 유경은 정말 다사로운 형제처럼 저녁을 먹고 나서 정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까는 어머님을 불러달라고 그러셨는데 운옥은 물었다. 유경은 쓸쓸히 웃으며 아무도 없어요. 애기 아버지도요? 네.
그래도 아까는 그거야 누구든 급해짐. 어머니를 찾고 남편을 찾고 그러는 거지 뭐야 해요. 무슨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운옥의 겸손함은 그 이상 캐묻지를 않았다. 전등불이 갓 들어온 조용한 병실이다. 꿈틀거리던 갓난에도 인제는 잠이 들었다. 두 젊은 여인은 후딱 말을 끊고 황혼 속에 고요히 저물어가는 삭막한 가을 하늘에 들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후 하고 꺼질 것 같은 긴 한숨을 동시에 쉬었다. 그것은 외롭고 거칠어온 청춘 항로의 뱃사공인 두 젊은 여인의 고달픈 영혼의 오열이었다. 삭막하게 저물어가는 그 가을 하늘을 내다보다가 운옥은 문득 나나를 생각하였다. 아주머니 아빠 꼭 데리고 오세요. 꼭요, 꼭요. 앙상하게 잎이 떨어진 은행나무 밑에서 나불거리던 나나의 손길을 운옥은 생각한다. 그 나나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올 줄을 모르는 아주머니를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을 것인고. 운옥은 가슴이 아팠다. 밤중에 몰래 가볼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나나에 대한 가엾음보다도 한 걸음 먼저 제 몸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자기 자신이 운옥은 한없이 얄미워지는 것이다. 운옥이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유경은 영민을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해산을 했다면 그이는 기뻐할 것일까? 슬퍼할 것일까? 그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9월의 졸업이니까 지금쯤은 집에 들어와 있을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때의 그 일본 여자와 동경서 그냥 살림을 차려놨을는지도 모르지. 내가 이해를 없고 집으로든지 동경으로든지 그 일을 찾아 들어감 어떨꼬. 그래도 제 핏줄기를 받은 어린 것을 설마 모른다고야 하려고. 나쁜 사나이. 사람을 글쎄 그렇게 골탕을 먹일 줄이야. 그러다가 유경은 입술을 꼭 깨물며 아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아비가 없어도 어린애는 자라는 법이다. 어떠한 곤란이 부닥쳐도 나는 어린애를 훌륭히 키워야만 한다. 나는 자신이 있다. 어서 바삐 내 몸만 주세어라. 구두 신던 발에 고무신을 끌고 가방 들던 손에 사과 광주리를 들을 테다. 어린 것의 그 무심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유경은 비장한 부르짖음을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애기 이름 지어줘야 하지 않아요? 운옥이가 어린애를 부담고 유경의 옆으로 다가왔다.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거야 어머니가 지어야죠. 원래는 아버지가 짓는 법이지만도. 아버지 성이 무엇이죠? 아, 아버지 성은... 유경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사생아에게 아버지가 어딨담. 결국에 있어서는 유경 자신의 성을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백씨예요 하려던 혀끝이 뺑 돌아 오씨인데요. 아버지 성은 하였다. 아, 오씨. 그럼 오씨 성엔 무슨 이름이 좋을까? 그러면서 운옥은 어린애를 들여다보았다. 금순 언니, 무슨 금자예요? 검은고 금자인데요. 검은고 금... 무척 예쁜 글자예요. 언니 이름자 하나 따서 짓고 싶어요. 괜찮죠? 아이, 괜찮지만도 너무 황송해요. 검은고 금... 사내 이름엔 좀 지나치게 가냘프지만... 아, 금동이 멋대요? 금동이? 네, 검은고를 품은 동자, 금동이, 오금동이. 그러고 보니 참 좋은 이름이에요. 금동이. 금동이. 그래도 아이동자가 들어가서 어딘가 약간 시골뜨기 같지 않아요? 언니 시골뜨기 싫으슈?
그렇지도 않지만요. 너무 뺀질뺀질한 것보다 수수한 게 또 좋은 점도 있죠. 그러면서 문득 유경은 영민을 생각했다. 유경이가 맨 처음 영민을 보고 느낀 가장 좋았던 인상은 그 어딘가 시골뜨기 티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수수한 데 있었다. 동경물을 몇 달만 먹고 나면 내가 언제 돼지똥이나 소똥 냄새 풍기는 시골 태생이었느냐 하는 듯이 유학생의 태반이 뺀질뺀질해지는 꼴들을 보아온 유경이었다. 그러한 학생일수록 자존심이 없고 인생관에 심지가 없다. 조금만 이편에서 호의를 보여주면 개처럼 비굴해지고 양처럼 온순해진다. 영민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영민의 자존심을 꺾는 오로지 단 하나의 무기는 이편에서 보이는 호의가 아니고 이편에서 보이는 순정이었다. 진실이었다. 금동아, 어디 얼굴 좀 보자. 너 이 다음에 커서 재상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금순 아주머니를 잊지 않겠지? 검은 고금자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련. 사실 온옥은 지나간 날에 있어서 갓난애를 볼 때마다 무척 탐이 났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단 한 사람뿐인 그 지아비 백영민의 씨를 받아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말에 몇 갑절의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은옥은 불현듯 또 나나를 생각했다. 자기를 어머니처럼 기다리고 있는 나나의 가엾은 모습을 컴컴한 고아원 한 구석에 그려보는 순간 은옥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러한 나나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여기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다.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나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하룻밤을 세울 수는 없다. 그렇다. 나는 나나를 만나야 한다. 강숙희의 유언을 실행해야만 한다. 은옥은 갓난애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 잠깐만 다녀와야겠어요. 이 밤중에 어디를요? 제가 있던 고아원을 좀 다녀와야겠어요. 고아원을? 위험하다면서요. 그래도 꼭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요. 낮과 달라서 캄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할머니나 그래 이 밤으로 다녀오겠어요? 그럼요. 1시간이나 2시간쯤 걸리면 다녀와요. 꼭 다녀올 테야요. 유경의 표정이 갑자기 쓸쓸해진다. 언니 없음 나 외로워서 혼자 못 있을 것 같아요. 꼭 다녀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유경도 하는 수 없어서 그럼 꼭 다녀올 것 약속해요. 유경은 어린애처럼 방글에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은옥도 같이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의 표적을 하였다. 언니 몸 조심하세요. 냠냠하세요. 그러면서 은옥은 긴장한 얼굴로 살그머니 복도로 빠져나갔다. 별은 총총하지만 달 없는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은옥은 후딱 발걸음을 멈추고 밤바람이 거세게 이는 어둠 속을 뚫고 고아원에 무슨 이상이 없는가 하고 가만히 동정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하등에 이상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고아들이 잠들어 있는 침방과 저편 쪽 원장실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올 뿐 그 고즈넉한 정경이 여느 때와 다름이 없다. 은옥은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를 똑같이 죽이면서 캄캄한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앙상하게 잎이 떨어진 은행나무 아래로 고양이처럼 살살 걸어갔다. 새 아름이 나두는 묵은 은행나무는 밑동이 썩어서 뻥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은옥은 얼른 그 구멍으로 손을 쓸어 넣어 버선짝 속에 든 권총을 꺼내들었다. 권총 잡은 손을 치마 속으로 쓸어 넣고 은옥은 우선 컴컴한 운동장을 지나 고아들이 잠들어 있는 침방을 향하여 걸어갔다.
바로 그 식으로 된 나지막한 유리창 하나를 살그머니 열고 10촉짜리 전등 밑에서 고달피 잠든 어린 얼굴들을 한번 삥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나의 얼굴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나는 복녀나 덕봉이하고 잘 놀았기 때문에 그 두 아이 사이에 반드시 끼어 있을 줄 알았던 운옥이었다. 어딜 갔을까? 그 순간 운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생각하던 대로 손이 뻗쳤구나. 최달근과 박준길이가 나타나서 나나를 데리고 간 것이다. 운옥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렇다면 그놈들은 필시 이 고아원 근처에 잠복하고 있으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대기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자기 등 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준길이의 독수리 같은 손길이 덤썩 자기의 목덜미를 긁어당기는 것 같아서 운옥은 획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을 뚫고 내다보아도 사람의 인기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